신사숙녀. 여러분, 전 세계 여론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지정학적 드라마 요란한 최후 통첩, 연출된 해저 사보타주 사건로 분산되어 있는 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의 신호가 발신되었습니다. 그 신호는 너무도 미약해 알고리즘조차 거의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 파급력은 월가의 가장 노련한 외환 트레이더들조차 혈관 속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게 할 만큼 심대했습니다. 그 일은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0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의 트레이딩 룸은 금요일 세션 특유의 익숙한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맨해튼의 JP 모건, 200 웨스트 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 그리고 런던의 외환 데스크까지 목소리, 모니터, 속도가 뒤엉킨 끊임없는 웅성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붉은 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반 전화선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용 통화도 아니었습니다. 전용 회선, 지정된 회로로 연결된 직접 통신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공개시장거래 데스크였습니다. 연중 관계자의 질문은 거의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현재 달러 대비 엔 환율은 얼마입니까? 경험이 없는 관찰자에게는 이 질문이 일상적인 시세 확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관료의 문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벌이는 고위험 게임에서 이 행위에는 명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를 레이트 체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이트 체크는 결코 일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뉴욕 연준은 환율을 알기 위해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블룸버그 단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EBS와 로이터의 직접 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수점 5째짜리까지 정확한 환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거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은행과 프라이머리 딜러들 사이에 조용한 암호 언어에서 레이트 체크란 어두운 방 안에서 산탄총의 장전을 소리로 알리는 것과 같은 외교적 신호입니다. 그것은 운동 에너지적 신호입니다. 즉, 개입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말없는 경고입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깊이를 점검하고 있다는 뜻이며 곧 막대한 규모로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달러를 매도하고 환율을 강제로 눌러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워싱턴과 도쿄의 비공식 채널에는 소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소식통들이 확인한 소문들입니다. 이미 비밀 합의가 체결되었다는 소문입니다. 계획은 달러를 약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약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은 달러를 부수는 것입니다. 목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향후 18개월 내에 미국 달러를 30%부터 50%까지 평가절하하는 것. 왜일까요? 그것이야말로 공식적인 파산 선언 없이 미국의 부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수학적으로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부채의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중국, 일본, 유럽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값싼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프트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금요일 반가쇠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신호가 나온 시점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유럽이 조용한 매도를 통해 달러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한 그 직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신호는 브릭스 국가들이 자체적인 유동성 공격을 개시하는 바로 그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자신들이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폭증하는 이자 비용으로 인해 미국 정부를 파산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전력을 다해 되돌아옵니다. 플라자 옥션, 조율된 평가절하,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는 연준이 즉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도 달러를 약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외교로 위장한 경제전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그 전화를 받았던 트레이더들은 무엇이 올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폭락에 대비해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레이트 체크는 비명전에 들리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현금을 보유한 채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면 당신은 눈사태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화와 통화의 중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글로벌 외환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외환 시장은 대중에게 설명되는 것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되는 환각에 가깝습니다. 지구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가치는 단순한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신뢰, 금리 차이, 그리고 동맹국들 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균형은 무너집니다. 때로는 달러 그 자체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무기가 원래 보호해야 할 바로 그 시스템을 위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순간에 서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 즉 DX는 수개월 동안 집요하게 상승해 왔으며 전 세계 경제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 엔화를 짓눌렀고 유로화를 분쇄했습니다. 미국의 수출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졌고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실상 상환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의 레이트 체크는 설계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정밀하고 조율된 신호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것은 2020년의 코로나 폭락 당시도 아니었고 2008년의 금융위기 때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역사적 유사 사례를 찾으려면 우리는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합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세계는 거의 동일한 종말 조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달러는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구매자들에게 미국 제품은 너무 비쌌고 그 결과 미국의 산업거인들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달러 표시 부채를 안고 있던 신흥국들은 상환 능력을 상실하며 파산으로 내몰렸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보호무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의회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징벌적 관세를 위협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다시 읽고 있는 완전히 동일한 각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85년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지호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의 재무장관들은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뉴욕시 플라자 호텔에 모였습니다. 언론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대중을 위한 공식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그들은 급진적이고도 절박한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은행들의 행동을 조율해 시장을 달러 매도로 범람시키고 동시에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를 매수하여 달러가 붕괴될 때까지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미국 달러는 가치의 약 50%를 상실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명목상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본 자산은 역사적인 거품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불균형은 통화 구매력의 희생을 대가로 재배분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을 바라보십시오. 그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한 수준이 아닙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우리는 재산업화를 질식시키는 과도하게 강한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36조 달러에 이르는 감당 불가능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중인 일본 엔화가 아시아 채권 시장을 폭발시킬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요일의 레이트 체크는 단지 엔화가 160을 돌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플라자 합의 2.0의 첫 번째 운동 에너지적 단계였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이해하려면 의도적인 통화평가 절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달러 매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로 시작됩니다. 1단계의 이름은 조보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정확히 그 단계에 있습니다. 1985년 초 단 한 달러도 시장에 매도되기 전부터 개입은 언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와 연준 의장 폴 볼커는 신중하게 조율된 우려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누구도 더 이상 강한 달러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의 러스트벨트가 공동화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외국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을 충분히 소비하지 않고 있다는 암시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완전히 동일한 수사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 중국과 유럽을 향한 환율 조작 혐의, 무역 적자에 대한 갑작스러운 집중 조명. 이것들은 개별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시장을 향한 심리적 예열입니다. 금요일의 레이트 체크는 이 조보닝의 에스컬레이션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을 연단에서 거래 데스크로 옮겼습니다. 말에서 행동의 암시로. 2단계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1985년 말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은 잔혹할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1985년 9월 23일 플라자 합의가 서명된 바로 다음 날 중앙은행들은 시장을 조심스럽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일본은행, 독일연방은행, 프랑스은행, 영란은행은 동시에 외환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달러를 매도하고 자국 통화를 매수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달러는 단 하루 만에 4% 하락했습니다. 달러의 롱 포지션을 잡고 있던 트레이더들, 이전 5년 동안 가장 안전한 거래로 여겨졌던 포지션은 완전히 쓸려나갔습니다. 포지션은 파괴되었고 계좌는 붕괴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만들어주던 롱 달러 트레이드는 하룻밤 사이에 과부제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2026년, 불과 몇 주, 어쩌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월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 공동성명을 보게 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EZB, 일본은행, 영란은행 모두가 환율 안정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달러지수 DXY가 불과 몇 시간 만에 106에서 100으로 급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느린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프 함수입니다. 이는 헤지펀드, 연기금, 다국적 기업들에게 달러 포지션을 공황 상태로 청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 피드백 루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은 달러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것은 통화 가치에 대한 통제된 철거 작업입니다. 초기 충격 이후에도 중앙은행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스스로 돌아가게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조종했습니다. 1985년 이후 느리고도 집요한 하락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달러에는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달러가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즉시 매도되었습니다. 한 걸음씩, 한 달씩,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달러는 엔화 대비 260엔에서 130엔으로 하락했습니다. 일본 통화에 대해 가치의 절반을 잃은 것입니다. 독일 마르크화 대비로는 3.3에서 1.6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관광객들에게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하룻밤 사이 2배나 비싸졌습니다. 이는 미국 저축가의 글로벌 구매력에 대한 50%의 머리카락 자르기 헤어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미국 자산에게는 축제였습니다. 왜일까요? 분모 통화가 하락하면 분자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1980년대 후반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치솟았고 S&P 500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환상이었습니다. 주가는 달러 기준으로는 상승했지만 그 달러의 가치는 이미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번 돈은 해외에서는 점점 더 적은 것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것이 부의 이전 메커니즘입니다. 국가는 부채의 가치 하락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했습니다. 산업은 약한 달러 덕분에 수출이 싸지고 경쟁력을 얻으며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와 같은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더 비싸졌고 미국 제품은 다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다른 누군가가 치렀습니다. 중산층이었습니다. 수입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석유, 커피, 모든 것이 더 비싸졌습니다. 이것이 수입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은 1985년 엘리트들이 기꺼이 받아들인 교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2026년에 다시 선택하는 바로 그 교환입니다. 그들은 미 재무부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의 구매력을 희생합니다. 국가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플라자 2.0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채에서 태어난 필연성입니다.
그리고 1985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패자는 은행 계좌의 돈이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한 정부가 자국 통화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려 할까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강한 달러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말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강한 통화는 국가적 힘의 상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민간을 향한 서사입니다. 선거용 구호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작동합니다. 지나치게 강한 달러는 이제 미국 국채 시장과 미국 제국의 지급 능력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플러그를 뽑으려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수학을 봐야 합니다. 제롬 파월의 잠을 앗아가는 숫자들, 36조 달러의 문제. 미국은 약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던 시절에는 이 숫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 비용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는 약 5%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이자 지급액만 해도 연간 1조 8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곱씹어 보십시오. 1조 8천억 달러. 오직 이자에만 쓰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전체보다 많고 국방 예산보다 많으며 메디케어 지출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 예산에서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지출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간 약 4조 5천억에서 5조 달러의 세수를 걷습니다. 그중 거의 2조 달러가 이자 지급에 쓰인다면 군대, 인프라, 학교, 사회 안전망에 쓸 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폰지 구조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모든 폰지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돈이 유입되는 동안만 작동합니다. 이 부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번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세 가지 선택지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 긴축. 국가는 재정을 균형 맞추기 위해 지출을 40% 삭감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대규모 삭감, 군사예산의 절반 감축, 수백만 명의 공공부문 종사자 해고. 정치적으로 이는 불가능합니다. 폭동은 촉발할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도 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하드 디폴트. 미국은 그냥 지급을 중단합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자국의 연기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지 않겠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즉시 붕괴시킬 것이며 전지구적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소프트 디폴트. 연방준비제도는 돈을 찍어내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달러의 가치를 낮춥니다. 36조 달러의 부채는 상환됩니다. 그러나 가치가 훼손된 돈으로 상환됩니다. 차입 당시보다 50% 가치가 낮아진 달러로 갚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입니다.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제국들이 항상 선택해온 길입니다. 노마에서 바이마르를 거쳐 1985년까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플라자 2.0이 시작됩니다. 달러에 조율된 평가절하를 통해 미국 정부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 부채의 실질 가치 축소. 달러가 50% 가치를 잃고 인플레이션이 수년에 걸쳐 5%부터 10%까지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36조 달러 부채의 실질 가치는 30%부터 40%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6조 달러. 그러나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이는 채권자, 중국, 일본 저축가들로부터 채무자, 미국 정부에게로 이동하는 거대한 부의 이전입니다. 달러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숨겨진 세금입니다. 두 번째 목표, 재산업화 트릭. 미국의 정치 세력은 공장을 다시 국내로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메이드 인 USA가 다시 의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강한 달러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노동 비용은 너무 비싸고 수출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50% 달러 폭락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갑자기 오하이오나 미시간에서 생산하는 것이 뮌헨이나 오사카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비용 논리 때문입니다. 약한 달러는
궁극의 관세입니다. 세 번째 목표, 은행 구제. 미국 은행 시스템은 채권 포트폴리오에서 발생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실현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연준이 달러를 약화시킬 때 그 과정은 보통 새로운 달러를 창출하고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유동성입니다. 다른 이름의 양적 완화, QE입니다. 이 유동성의 홍수는 모든 자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주식은 상승하고 부동산은 오르며 채권은 안정됩니다. 음행의 대차대조표는 치유됩니다. 시스템은 구조됩니다. 통화의 희생을 대가로. 12. 그러나 역사는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통화의 눈사태를 한번 촉발하면 그 바위들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85 연해 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거대한 자산 거품을 부풀렸고 곧바로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작용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작용들이 지금 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게 이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안은 즉각적인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버를 당길 것입니다. 만약 미국 달러가 플라자 이점 0 리셋의 일환으로 30%부터 50%까지 평가 절하를 앞두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가족을 보호할 것입니까? 어떻게 자산을 보호할 것입니까? 게임의 규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효과가 있었던 전략들, 현금 보유, 채권 매수, 패시브 인덱싱은 평가절하 국면에서는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현금은 확정된 손실입니다. 그것은 따뜻한 방 안에 얼음 조각과 같습니다. 녹아내립니다. 장기 채권 역시 위험합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은 더 높은 수익률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달러 평가절하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산에 위치해야 합니다. 당신은 중앙은행들이 직접 설계하고 있는 그 거래에 편에 서야 합니다. 규칙 하나, 하드 로테이션, 금, 그리고 비트코인. 1985년 달러가 붕괴했을 때 금은 수년간 이어지는 강세장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통화가치 하락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그 반응이 훨씬 더 격렬할 것입니다. 부채는 더 많고 신뢰는 더 낮기 때문입니다. 금은 달러의 정반대에 위치한 자산입니다. 달러가 하락하면 금은 상승합니다. 금은 어느 누구의 부채도 아닙니다. 상대방 위험이 없습니다. 의존성도 없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 기록적인 규모로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가절하를 선제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방정식을 바꿉니다. 1985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변수입니다. 비트코인은 고베타, 유동성 스펀지로 작동합니다. 통화가치 하락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은 경주에서 가장 빠른 말입니다. 그것은 법정화폐에 대한 화재 경보입니다. 연준이 희석시킬 수 없는 디지털 보유자산입니다. 금은 당신의 방패이고 비트코인은 당신의 창입니다. 선택하지 마십시오. 둘 다 보유하십시오. 달러가 강할 때 신흥국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들 국가는 달러 표시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면 그 부채는 질식할 만큼 무거워집니다. 그들의 경제는 눌려버립니다. 그러나 달러가 하락하면 올가미는 풀립니다. 그들의 통화는 강세를 보이고 부채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들의 경제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달러 붕괴 국면에서는 신흥국들이 미국을 능가하는 성과를 냅니다. 이것이 역달러 트레이드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에 대한 노출을 찾으십시오. 브라질, 농업과 석유, 칠레, 구리, 베트남, 제조업. 자본이 미국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 조용한 매도, 바로 이곳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홍수가 도달하기 전에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약한 달러는 더 높은 원자재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결과입니다. 석유, 구리, 밀, 옥수수, 이 모든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같은 한 배럴의 석유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집니다. 같은 한 부쉘의 밀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수입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의 장바구니에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포트폴리오에는 해지 수단입니다. 당신이 생산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구리광산, 에너지기업, 농지, 당신은 생활비를 해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달러로 오르면 당신의 에너지 주식도 상승해야 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비료기업과 농업 관련 주식도 수혜를 입어야 합니다. 당신은 소비 부채를 투자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매업체, 대형 할인점, 기술 하드웨어 산업의 일부. 수입 비용이 상승하면 그들의 마진은 짓눌립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가격을 인상해 수요를 파괴하거나 비용을 떠안아 이익을 희생하는 것. 어느 쪽이든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수출 기업에 집중하십시오.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산업기업, 에너지 수출업체, 농업기업. 달러가 하락하면 그들의 제품은 외국 구매자에게 더 저렴해집니다. 매출은 달러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재산업화 트레이드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성공시키고자 하는 바로 그 거래입니다. 국가의 생존 본능에 당신의 포지션을 맞추십시오. 플라자 신호는 이미 발신되었습니다. 뉴욕 연준의 레이트 체크는 들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이렌이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미국 달러가 현재의 부채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달러가 죽어야 합니다. 국가를 구하기 위해 통화가 희생됩니다. 평가자라는 당신에게 이렇게 포장될 것입니다. 리밸런싱, 미국 산업을 돕기 위한 조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그러나 실제로는 대규모 자산 이전입니다. 현금과 채권을 보유한 저축가들로부터 채무자와 자산 보유자들에게로. 평가자라 공면에서 저축가가 되지 마십시오. 소유자가 되십시오. 리셋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이미 활성화되었습니다. 수업 종료.